편히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사실 이 분위기에서 편히 잘 지냈냐고 인사하기도 좀 그러네요. 원래는 이제 3월 보수교육을 조금 앞당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스산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보수교육을 이때 이 분위기에서 하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그냥 보수교육을 모임을 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 영상 강의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눈으로 이렇게 현대 시각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그 고정관념이 상당히 이게 무서운 거구나. 제가 30년 전에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동양의학이나 서양의학이나 현재의 고정관념으로 이게 바뀌지 않고 우리 인체를 진단하고 치료 해법을 찾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1000년이 흘러도 내 의술을 앞서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래놨거든요. 참 엄청나게 큰 소리죠. 듣기에 따라서 듣는 분들이 거북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는 무언가 뚜렷한 근거가 있거든요.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거 예방한다고 하는 게 어떤 한 부분씩 끊어서 봐서는 거의 해결책이 없어요. 또 될 수 있으면은 어떤 부작용이 없이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이상 같은 병을 재발하지 않게 치료 효능을 내려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인체를 바라봐야 될까?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보니까 결정적으로 현대의학에서 빠진 부분이 자연의 그 생리이치법을 기준한 그 공식, 우리 인체를 진단하는 공식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식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생명체들의 자연계의 현상들을 하나씩 끊어서 세부적으로 파헤치는 거 가지고는 영원히 해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게 벌써 제가 책을 집필할 때만 해도 약 3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강의할 적에는 자연계에 있는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 종류가 그 당시만 해도 약 5만 종류 가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의 체세포의 개체수가 약 7조 마리에서 8조 마리가 된다고 과학자들이 설명을 했고요. 근데 지금 한 3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는 최근에 들으니까 현재 우리 이 바이러스 종류만 해도 약 160만 종류가 되는데, 현대 학자들이 그 실체를 세부적으로 파헤쳐 놓은 거는 약 300가지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160조에서 과연 300개를 풀어놨고 현재 밝히지 못한 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19처럼 나올 때마다 신종 코로나에서 계속 찾아가는 방법으로 과연 이거를 우리가 인류가 이런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예전에 내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자주 한 말이,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열대 우림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우기철에는 비가 오고 가물 때는 물이 말라붙어서 뻘하고 물고기가 그 안에서 빠져 죽고 한 걸 각종 동물들이 다 그걸 먹고도 병이 걸리더냐. 그러면 동물들도 대부분 어쩌다 걸리는 동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다 그거 먹고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동물에 비해서는 위생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는데, 과연 우리 동물하고 우리 인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면역기능이나 질병을 이기는 그 내성에 대해서 어떤 게 더 강할까? 이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종류가 30년 전에 5만 종류라고 했던 지금 한 160만 정도가 된다고 하던, 그냥 이거는 우리가 많다고 합시다. 근데 이것이 현재 있는 것이 과연 우리가 고정일까? 아니면 끊임없이 새로운 돌연변이가 나타날까? 내가 30년 전에 강의에서는 그 당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예전에 그 채송화 꽃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채송화 꽃을 이게 흰 꽃이 있고 노란 꽃이 있고 분홍 꽃이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거를 씨를 따로따로 받아가지고 그놈을 모판을 만들어서 새로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이 색깔을 이렇게 비율을 해서 심어 놓으니까 꽃이 필 때 보니까 색깔이 내가 심어 놓은 거에도 여러 가지가 섞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흰 꽃과 분홍 꽃이 하면 중간에 흰 꽃과 빨간 꽃이 나오면 중간에 분홍색도 나올 수 있고 반반 섞인 게 나올 수 있고 이게 돌연변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예전에 강의한 기억으로는 내가 심지어 이제 큰 동물로 세균이다 하지만 뱀으로도 비유해준 기억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그 물뱀이 이렇게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 농약을 하지 않고 개구리가 많을 때는 논가에 가면은 물뱀이 아주 흔했어요. 근데 그 물뱀이 새끼를 놓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물뱀에서 새끼가 나왔으면 물뱀만 나온 것 같아도 그 물뱀이 독사하고 교미를 하면 독사 새끼도 낳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크게 확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그렇지만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너무 작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내가 이 얘기의 핵심은 모든 생명체는 고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고정이 아니고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의 생태 이치인데 그런 새로운 종류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킨다고 해서 매 순간 지금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서 과연 우리가 해결책이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 현재도 약 80% 정도는 신종 코로나에 감염이 돼도 크게 감기 정도의 우리가 질병을 앓기만 하고 대부분들은 큰 증세 없이 넘어가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쉽게 해서 기존에 오래전부터 그 묵은 병이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이 이 감염되면 치명타를 입는다. 이제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제 눈으로 보면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없는 걸 노력하는 거와 노력하면 우리가 피할 수도 있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당할까요? 근데 학문이라고 하는 게 한번 어떤 고정관념의 그 지식을 받아서 기존의 지식에다가 계속 이렇게 빗대서 풀어보다 보면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오늘 그 뉴스에 봐도 아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감염된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종종 그런 사람들이 감지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감기 증세도 없고 열도 없고 가래도 나죠. 기침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돌아다니는데 과연 이 전염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피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TV로 딱 보고 내가 주변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 이거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다. 뭐냐? 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딱 밝혀지고 그걸 차단하려고 하면 거기에 연관된 하루 1일 사정권 내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한 14일 정도를 지구상에서 없는 날로 정해라. 그래서 그때까지는 약속도 17일 없는 거 미뤄도 연착이 안 되고 이자도 없고 가게세도 없고 모든 게 그냥 이자도 없고 약속도 없고 다 해서 지구상에서 14일을 없는 날로 모두가 이 조건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자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100% 14일 정도를 기다려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한다면 그나마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모든 국민이 인류가 다 지켰다고 해서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 하고 따져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두가 이렇게 방어하자가 모두가 따르던가요? 따랐다고 하더라도 아무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까지 과연 막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해결책이 쉽지는 않죠. 그럼 해결책이 쉽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냐?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을 때 우리한테 감염된 그 바이러스의 종류가 뭐냐? 여기에서 찾으면 해결책이 없는데요. 면역 기능과 항체의 원리를 찾으면은 그 속에서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라,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라. 우리가 현대 학자들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면역 기능부터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면역 기능 하면은 이 공부를 배운 사람은 쉽게 알아들을 거예요.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의 항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힘이 면역 기능이다. 그러니까 국가로 말하면 군대가 우리 인체를 비유하면 면역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인체 면역 기능인 항체, 백혈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것이 우리가 면역 기능이라고 할 때, 이 군인이 아니면 우리 항체가 힘이 강하고 약하고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포화도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산도가 결정한다. 그럼 우리 몸의 산도, 피의 맑기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면은 신장과 간이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줘야 되는데, 이 정상화시키는 학문이 과연 지금 지구상에 있느냐 따져보면 여기도 또 문제가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질병을 자꾸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 기능을,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는 지금 접근하는 사람이 없고 접근하는 시각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료라고 하는 정의부터 우리가 다시 내려야 된다. 우리가 암이 있으니까 암을 떼낸 게 치료고,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을 치료한 게 치료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치료라고 하는 것이. 치료라고 하는 정의는 내 몸에 병들고 노후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치료 효능이 나타나야만이 한 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 같은 병이 재발하지 않는 이런 치료 효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치료 효능이 나타나려고 하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돼야 돼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 속의 유산균, 유익균이고, 그 영양분을 운반해 주는 건 혈액이고, 그 혈액은 혈관을 통해서만 운반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끊어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부분씩 이걸 끊어본다고 하면, 아랫배가 냉한 사람은 장 쪽에 식중독균만 살고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은 유산균이 살아요. 근데 아랫배가 냉한 걸 따뜻하게 해주는 현대의학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아랫배가 냉해서 장 속에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만 있으면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골고루 먹어도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1차적 영양분이 가공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이것도 가공이 안 돼도 세포들은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고, 이거를 이제 혈액을 통해서 운반해 주는데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서, 쉽게 해서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해 주는 기능이 망가져서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혈액 속의 모든 영양분이 녹아버리는 게 바로 빈혈입니다. 그럼 영양분이 녹아 없어져도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고, 또 이놈이 녹지 않았어도 혈관이 막히면 세포한테 그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럼 또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요. 그럼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은 혈전 어혈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어혈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야만이 그 합병적으로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져서 혈관을 막아서 피가 못 돌고 세포 분열이 못 일어나게 하는데, 많은 양의 어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져야만이 피 속에 산도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산이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게 혈전이고 어혈이고, 이놈이 혈관을 막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심부전증이 되면 투석하거나 이식하라고 하고, 지방간이나 간경화가 되면은 부분절제냐 전체절제냐 이식이냐 하지, 신장이나 간을 그대로 놔놓고 두고 그거를 재생 보관되게 하는 이런 치료의 학문이 있느냐 따지면 인류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걸 하나씩 따져보면은 현대의학은 지금 같은 패턴으로, 지금 같은 고정관념으로 우리 인체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면 내가 보기에 1000년이 가도 해답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제가 책에 이런 말을 해놨죠.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 인간, 동물, 미생물, 뭐 곤충 할 것 없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현재 그 생명체가 접하는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다. 근데 이것들이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영적인 깨우침을 갖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미 도태되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존재한다는 자체는 웬만큼 조금 훼손을 입어도 스스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 재생,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일부가 파괴돼도 스스로 복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읽어내야 되느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인간 이 한 생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의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한 생 한 생 살면서 축적되어 와서 현생에 이르렀다고 하면 여러분들 몸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항체나 이런 능력들은 우리가 면역 기능이나 치유되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하는 기능이나 면역 기능은 몇 억 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과연 인간의 머리로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 인간의 머리로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게 해결책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제가 공부를 해보면 자연이 무서운 게 왜 무서우냐? 자연의 법칙은 응용을 할 수 있어도 절대 그걸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걸 바꾸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원인 결과법이고 인과 응보법인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면역 기능도 가지고 태어났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재생 복원하는 기능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복원 기능을 스스로 할 수 있게 여건을 갖춰주는 치료 행위가 궁극적인 치료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렇게 보고 내 몸 스스로 복원 능력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은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지 않겠냐. 만드는 건 장속의 유산균이고 그 운반해 주는 건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고 혈관을 통해서 이동된다고 하는 걸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혈관이 막힌 것도 그대로 두고 치료하려고 하고 혈액 속에서 피가 썩어서 산도가 높아서 영양분이 녹아도 그거 해결할 능력이 없고 아랫배가 냉해서 유산균은 없고 식중독균만 있어도 이걸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고정관념 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느냐. 제가 예방법이나 이런 치료하는 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치면 아플 사람 없겠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의문제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염돼 왔죠. 그럼 내가 지난번 강의에서 중국에 보내줬어요. 우리 대리점장들 어떻게 했을까요? 목이 간질간질하면 4번, 18번 빼고 콧물 나오면 47번 빼고 가래 끓면 32번 빼고 숨이 가쁘면 5번, 30번 빼고 열이 발생하면 8번 빼고 이 기초상식만 가지고 이렇게 위급할 때는 하루 쉬었다 또 빼고 하루 쉬었다 또 빼고 해서 한 5회 응급자해를 5회 내지 6회는 해도 무방하다. 그래 가능하면 철분 보충만 해도 별 무리 없다. 이거 사회를 장기간 할 적에는 많은 영양 보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응급처치할 적에는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급 상황에서 과연 이걸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류가 어때요? 나를 공격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차피 병원에 지금 진단을 받았다고 해도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원도 하고 치료도 못하는 상황에서 해보라는 거예요. 되는가 안 되는가? 이미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거든요. 열이 날 때 8번 빼니까 열 떨어지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 날 때 4번 18번 하니까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기침도 없어지고 가래 나올 때 30번 빼니까 가래 없어지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 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지금 이게 감염 속도가 엄청 빠른데 이 사람들 병원 의사들이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집에서 쉬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아무 것 없이 그냥 기다리다가 치료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죽으란 얘기인가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거를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 이론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95%는 국민들 스스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걸 하고 한 5% 정도만 전문적인 의사 집단이 치료한다고 하면은 지금 죽을 사람들 많이 소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95%는 스스로 하게 만들어라 그 얘기라. 그럼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이렇게 유행되니까 이거를 유행을 전파되는 걸 막으려고 하면 모두가 집에서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2개월, 3개월만 가면 어떨까요? 인류 경제가 파탄나겠죠. 그럼 이것도 길게 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예상하는 거 웃으면서 그럽니다. 이거 코로나 끝나지 않아도 한 2달만 지나봐라. 안 끝났어도 끝났다고 하고 중환자만 치료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각도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가 이 자연계의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 시각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지금 코로나에 한번 감염됐던 사람들이 치유가 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그 똑같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다시 발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적어도 97%는 다시 감염 안 합니다. 왜냐? 이미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럼 항체가 생겼다고 하면 어디서 혈액 속에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을 건데 과연 그게 어디서 왔을 거냐.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내가 아주 간단하게 풀어주자. 우리 장 속에는 5만 종류가 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종류가 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는 당신 뱃속에 다 넣고 사는 줄 알아라. 내가 우스갯소리를 자주 하는데 먹이사슬 연결고리라고 하는 건 혈액 속에 새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 생명체를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가 장 속에서 혈액으로 옮겨가서 그걸 잡아먹으면 바로 항체가 생긴다. 이게 항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체가 장 속에서 그걸 먹이로 필요한 생명체가 옮겨올 동안이 우리가 그동안만 버티고 있으면은 우리 몸은 항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한 번 생겼던 사람은 같은 종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병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100은 아니지만 적어도 97% 정도는 한 번 감염됐던 사람들은 재감염이 같은 종류 갖고는 감염이 안 돼요. 들어와도 잡아먹어버리니까. 그리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환이 중국에서 이제 폐를 해부를 하니까 완전히 폐의 흔적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은 한국에 여기 있고 내가 배를 째보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근데 내 이론이 나는 이제 자연의 이제 이치법 가지고 어떤 공식 가지고 이렇게 파고 들어갔네. 화학 반응의 이치와 생리 원리를 이해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자연계의 현상을 설명할 때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고 또 우리가 먹이를 먹을 때 동물성을 먹이로 하는 생명체가 있고 식물성을 먹이로 하는 생명체가 있고 또 잡식성 두 가지를 다 먹는 생명체가 있다. 그럼 이 바이러스는 과연 우리가 생명체를 동물성, 식물성으로 나눌 때 동물성인가 식물성일까? 제 이론은 식물성입니다. 제가 우리 인체도 분류하는 게 그렇게 해주죠. 우리 인체의 체세포는 식물성이고 혈액 속에 사서 살면서 이동을 하는 생명체는 동물성이고 간세포나 췌장세포는 중성세포다. 신장세포나 이런 것들은 중성세포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 중성이냐 그건 또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과연 우리 체세포를 손상시킬 거냐 잡아먹어서 아니면 영양분을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을 지방 단백질의 영양분을 먹이로 필요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숙주로서 살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치로 따지면 제가 그 고름에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 이치를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제가 여드름에서 풀어가면 해답을 쉽게 얻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춘기 때 여드름 많이 날 때 꾹 잡으면 어떤 때는 하얀 비지만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있고 어떤 때는 노란 고름이 올라올 때 있고 또 어떤 때는 피가 섞여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원리를 풀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드름이라고 하는 하얀 비지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 인체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수명을 다한 세포는 모공을 통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나와서 보수 효과를 한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어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혈액 속에 넘치는 영양분을 그대로 두면 혈관이 막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걸 모공을 통해서 밖으로 밀어내는데
넘치는 영양분이 나와서 피부 밖으로 밀려 나온 건 개기름이고, 수명에 다한 세포가 일부는 영양분으로 재활용이 되고 일부는 몸 바깥으로 나와서 보습 효과를 한다. 그러면 그 액체화된 그 지방 단백질의 성분이 모공에서 있을 적에 모공 끝이 막혀버리면 어때요? 모공에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겠죠. 이때는 그게 액체지만 지방 단백질 가깝다는 건데, 이때 여기는 산이 지나다니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게 단백질화 된 것이, 섬유질화 된 것이 바로 그게 하얀 비지다. 여러분들이 눌러서 이렇게 꾹 펴서 이렇게 비지처럼 삐글삐글 올라오는 게 바로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을 모공을 통해서 밖에서 나오는 게 모공에서 오랫동안 멈춰서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집된 것이 바로 여드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공을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산화작용이 그걸 녹이면 노란 고름이 되고, 옆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섞이면 그게 피고름이 나온다. 요걸 머릿속으로 연상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폐가 어떻게 손상되는가. 그럼 일단 이놈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으려고 하면은 우리 몸 안으로 뜯고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공기 중이나 이렇게 감염이 돼서 우리가 코를 통해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갔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혈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놈이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을 갖다가 세포와 세포 사이에다가 자극을 주면 어떨까요? 그걸 피하려고 벌어질 때 글로 파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 침도 나오는 구멍이 있고 가래가 먼지나 이런 걸 흡착시켜서 나오는 그 통로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놈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의 강산이 주변 조직을 녹아버리면은 폐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을 수가 있다. 마치 고름덩어리처럼 녹아버릴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방하고 사혈요법하고를 과연 이것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혈을 한다고, 또 아니면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서 이걸 예방하고 피해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답은 내가 전 강의에 그렇게 놨죠.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100명이 다 죽으면 우리 방법으로 해결책이 없다. 근데 100명이 감염이 돼서 20%만 살아남아도 우리 몸의 항체는 그건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는 약해서 80% 정도는 별 이상 없이 넘어간다. 지금 감기 정도의 증상만 앓고 넘어간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건 따지고 보면 가소로운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몸의 항체가 어디서 사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당연히 혈액 속에 살죠. 그럼 혈관이 막히면 항체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피가 돌지 못하니까 항체가 접근할 수 없겠죠. 근데 이게 분명히 지금 제가 보는 한 4월 중순 정도 가면은 지금보다 많이 수그러듭니다. 이 전염성이. 왜 수그러드느냐? 앞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은, 제가 TV를 보면서 가끔 내가 웃어요. 그게 왜 웃느냐?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균들이 밖의 온도에 대해서 그게 여름에도 버틸 수 있고 겨울에도 버틴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요. 접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체로부터 접근해야 돼요. 면역 기능을. 그게 이제 온도를 그 바이러스가 감지하는 온도로 생각하지 말고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온도.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우리 목은 다른 데다보다 보온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이제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 감염이 쉽게 될 사람, 안 될 사람, 빈혈 있는 사람, 목에다 폐 있는 데다가 32번에다 손대서 여기가 냉한 사람은 감염되면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그럼 손을 대봐서 모기에 개기름 땀이 나거나 온도가 찬 사람 왜 찰까요? 피가 못 돌아서. 피가 못 돌면 왜 온도가 떨어지냐? 그냥 피가 못 돌아서 온도가 떨어진다 이래도 맞아요. 근데 피가 돌지 못하면 왜 온도가 떨어지냐고 하면은, 우리 인체 36.5도의 정상적 온도는 체세포가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소화 과정이 그게 산패거든요. 산패가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패가, 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소는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는데 혈관이 막혀버리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체세포는 영양분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열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죽이면 혈관이 막히면 피가 못 돌면 온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가 돌지 못하는 것은 온도가 떨어진 곳이고 온도가 떨어진 곳은 산소가 부족한 것이고 또 온도가 떨어진 곳은 혈관이 좁혀져 있어요. 그러면 산소 부족은 그나마 있는 항체도 힘을 쓸 수가 없고 또 혈관이 막힌 데는 항체가 아예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날씨가 추울 적에는 찬 공기가 폐 속으로 들락날락하면 어때요? 온도가 가장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밖에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은 공기가 폐 속으로 들락날락하는 거고 온도가 겨울철에 환절기 때 추운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거고 목 체온 보절이 어떤 게 더 유리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36.5도의 정상적 온도는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만이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36.5도가 유지가 되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이 확장되면 또 피가 잘 돌겠죠. 그래서 감기가 잘 걸리는 사람들 평소에 이런 유행성 지금 코로나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1년에 감기를 뭐 6, 7개월 달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 아주 흔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환자들 치료해 보면 그렇게 감기 달고 사는 사람들 4번, 18번은 결과 치료고 근본 원인 치료는 8번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응급할 때는 4번, 18번만 빼줘서 일단 피만 돌아도 감기 금방 떨어집니다. 근데 이 방법도 문제는 있죠. 어혈을 빼서 어혈이 안 나오면 효과를 못 봐요. 다행히 한 번을 빼도 어혈만 나와준다면 손을 대봐도 온도가 올라갈 거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감기 웬만한 환경에서는 걸리고 싶어도 감기 못 걸릴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게 유행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두려우면은 미리 8번, 4번, 18번을 빼주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는 아마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거래요. 그러면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증상이 안 나타나면 과연 더 많이 전염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막을 수 있느냐? 못 막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항체를 다 가지고 있다가 뭐 어떨까요? 이놈이 우리 몸에 감염이 돼도 그냥 항체가 생겨서 안 걸린 거나 똑같은 현상이 다 생긴다고 하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 표현하는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볼 때 이거는 지금 같은 시각으로 들어오는 끊임없이 예를 들어 지금 160만이라고 하면 160만 종류나 되는 그 바이러스나 세균의 종류가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나타나고 우리 몸에 없는 것이 새롭게 항체가 없는 것이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놈을 들어올 때마다 쉽게 해서 2, 3개월 빠르면 한 달, 일주일 만에 다 죽어버리는데 그걸 6개월, 1년 만에 약을 개발해가지고 지금같이 수습하고 난리를 치고 몇 달 동안 모두가 문 닫아더라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방법 가지고 과연 해결책이 있겠느냐 하는 걸 제가 반문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적어도 14일 동안은 움직이지 말고 지구상에서 14일을 없는 날로 지워버리면 해결책이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끝까지 시행을 한다고 따져봅시다. 그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코로나가 감염될 때 다 움직이지 말아서 그 사람들만 해서 치료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게 오래 가면 갈수록 우리 몸은 항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어떤 게 들어와도 활성화될 수 있는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면역 기능이 없는 이런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접하게 놔둬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항체가 생기니까 우리는 언제가 그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요? 그래서 같은 사물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관점이 참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도 그래요. 현재 우리가 이런 지금같이 이거를 한 마리 한 마리 밝히는 거 현대의학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감염된다는 거 100% 다 인정해요.
근데 이거를 다 성공했다고 한들 궁극적으로 해결책이 있냐, 이걸 반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해결책이 없다고 하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우리 인체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냥 우리가 감기처럼, 가벼운 감기처럼 항체가 생겨서 그냥 넘어가게 하는 우리 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걸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럼 신장과 간을 피를 맑게 하는 여과 기능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면은 이걸 어디서부터 풀으면 되냐. 제가 이러잖아. 우리 인체는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 작은 미생물의 집합체인데, 세포 한 마리 한 마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모두 독자적 영성, 독자적 수명, 독자적 세포 분열을 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큰 개 수명을 보면은 약 8, 90년을 살지만 세포 한 마리의 수명을 각각 우리가 120조 마리나 되는 이런 세포들의 한 마리의 수명을 따로따로 계산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80일이든지 45일이든지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45일이라고 가정하면 45일을 살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식은 남겨놓고 부모는 죽고, 또 45일이 그놈이 살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식은 남겨놓고 부모는 죽고, 이게 재생복원이고 생명이 이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표현을 제가 우리 한 몸을 국가로 비유를 해줬죠. 책에다가 뭐냐, 우리 인간의 수명이 약 8, 90년을 사는데 하루 매일 통계를 내보면은 엄청난 숫자가 죽어요. 그런데도 4,500만, 5천만 인구가 계속 유지를 하고 한 국가로, 한 몸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죽은 만큼 태어나기 때문에 그게 한 몸을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루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의 세포들도 수명을 다하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식 세포는 남겨놓고 부모는 떨어져 죽고 죽고 태어나고가 반복돼야 이게 재생복원 생명이 이어나가는 생리 이치인데,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은 몇 억 년 전부터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든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있어야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는 건 배우지 않아도 아는데, 하나씩 끊어서 보면 여러분들도 반론 제기 못할 거예요. 우리 인체 혈액 속의 영양분을 생각해도 일부 학자들은 뭐 예전에는 막 500가지, 1000가지 하다가 지금은 뭐 혈액이 장기 세포가 돼서 뭐 1000가지, 2000가지도 넘는다 그래. 과학이 발달해봐라. 몇천 가지라도 내가 분류할 수 있지. 그러면 그 많은 영양분을 과연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줄 수 있고, 160만, 5만 종류가 아니라 160만 종류가 되는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할 때마다, 새로운 종류가 나올 때마다 각각 약을 개발해서 6개월씩, 1년씩 기다려서 그놈을 먹어도 치료한다는 방법으로 우리가 과연 건강관리가 될 수 있을까? 따져보니까 이건 해답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병이 와도 두렵지 않고 슬기롭게 넘기려고 하면 감기처럼, 그냥 가벼운 감기처럼 이걸 넘기려고 하면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신장과 간 세포 중에서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치료 효능이 나타나야만이 우리 몸이 면역 기능이 강화되는데, 지금 같은 방법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투석하거나 이식하고 간경화나 간암이 오면 잘라내는 방법 가지고 그게 재생복원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치료 효능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먹는 약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에 효능이 나타나는 약이 있을까요? 말초 모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서 옵제는 양리 효능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랫배가 차운 걸 따뜻하게 하는 양리 효능이 있을까요? 그게 유지되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주장하는 이 생리이치라고 하는 이 치료 학문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신천생리학이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이거를 질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도 왜 30년 동안 이거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할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효능이 없다고 하면 절대 유지가 없고, 어떤 병이든지 병이 커진 다음에 고치려고 하니까 해답이 없는 거지. 우리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제가 책에다가 30년 전에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해놨죠. 지금과 같은 시각으로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면 치료하는 그 고정관념의 시각을, 진단과 치료하는 지금 현재의 고정관념의 시각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전 국민이 환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의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많이 배웠는데 이 소리 듣기 거북할 겁니다. 전 국민이 환자가 되죠. 왜냐?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의 효과가 나타나는 처방만 하면서 원인 치료를 안 하는데, 원인 치료가 뭐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우리 몸의 치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이 일어나야 되고 영양분이 가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이 과연 그런 치료 효능이 있느냐? 그러면 또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보면은 때로는 자폐증이 치료되고 뇌계리 신경마비가 지금 소아마비가 치료되고 배 안에서 태아가 비정상적으로 크는 게 치료가 되고 정신질환자들이 치료가 되고, 지금 정신질환자들 하는 거 보면 내가 가둬놓는 수준밖에 더 되냐고 묻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 그래요. 어떻게 정신과 질병도 사혈암은 치료가 되고 폐질환도 감기도 코로나도 치료되고 아랫배가 냉암도 사혈하면 그것도 설사나 변비 있는 사람도 치료가 되고 모든 병이 사혈만 하면 다 치료가 되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홀딱 한번 뒤집어 봅시다. 우리 인체 세포를 이렇게 설명하죠. 숲을 보면 포괄적으로 우리가 나무라고 하지만 그 나무의 종류는 수백 수천 가지가 된다. 그렇지만 숲에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는 동물도 살고 땅속에 미생물을 산다. 이게 먹이사슬의 연결고리인데 우리 인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숲의 나무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인체의 체세포고, 동물에 해당하는 것이 혈액 속에 사는 생명체고, 땅속에 사는 미생물이 장 속에 사는 5만 종류나 되는 미생물. 이것이 먹이사슬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치료를 하고 할 때 숲의 나무 종류가 500가지, 1000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5000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거를 숲의 나무 종류만큼 우리 인체의 체세포는 각기 모양이 달라도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많은, 예를 들어서 세포의 종류가 500가지가 되든 1000가지가 되든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아기 때, 태아 때 태어난 세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세포가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세포가 종류는 달라도 일정 수명이 약 45일에서 80일이 되면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식은 남겨놓고 새로운 세포가 다시 부모 역할을 자식이 대신하는 게 끊임없이 반복돼 가지고 이어질 거냐? 그건 안 물어봐도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는 없어요. 왜냐? 그 멸종되고 없지요. 영원히 사는 생명체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몸에 신경선 세포가 됐든 근육세포가 됐든 간세포가 됐든 골세포가 됐든 모든 세포들은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고고, 근데 그 영양분의 가지수가 1000가지, 2000가지도 될 수가 있는데 그걸 가공하는 건 장 속에 유산균이고 아랫배가 떳떳해야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고, 이런 거를 하나씩 살펴본다고 하면은 지금 과연 최고한 지구상에 있는 치료 방법들이 우리 몸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이것도 병이 지금 중환자들 병원에 들어가면 한 달만 입원하면 몇 천만 원 들어가죠. 신천 생리학도 중환자가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의료보험 따진다고 볼 것 같으면 3분의 1도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국민운동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방사열 쪽으로 한번 나간다고 하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중학생 때부터 우리가 국가 정책적으로 사회요법을 가르쳐서 예방사역을 가르치자. 그러면 이게 왜 유리하느냐? 중학생 정도가 되면은 관심사항으로 한 열흘만 가르치면 얼마든지 사열하게 만듭니다. 이때는 첫째, 어혈의 양이 많지 않고 어혈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어혈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지 않아서 비교적 쉽게 나와요. 양도 많지 않고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조혈기능이라고 하는 게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총체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 혈액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왕성한 성장기 때는 조혈기능도 왕성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때는
피도 잘 만들어지고 어혈의 양도 많지 않고 어혈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지 않기 때문에 철분제 주경수만 먹고 빼도 그렇게 큰 부작용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사혈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질병이 예방이 이게 감염성 질환이 많이 활성화되겠느냐 따진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지금처럼 이러하는 얘기를 내가 한 30년 전에 강의한 거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돼지가 감염성이 들면 돼지 끌어다 먹고 닭 끌어다 먹고 소 끌어다 먹는데 그놈들이 뭔 죄가 있느냐. 근데 그놈들이 그렇게 면역 기능이 떨어진 건 원인이 뭔 줄 아느냐. 가장 큰 원인은 항생제를 많이 먹여서 그렇다. 항생제가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160만 종류에 된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나만 죽이고 다른 거는 피해를 입지 않는 약을 개발할 수 있느냐. 우리 인체도 붙어 있으니까 커 보이지만 아주 하나씩 끊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우리 인체를 세포 수가 120조 마리라고 그러면 인체를 체세포 개체수를 120조로 나누면은 그 등치가 얼마나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을 써서 죽이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영원히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공생공존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죽이는 쪽으로 찾으면 당신들 지구상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킨다고 다 죽인다고 죽일 수 있다고 가정해봐라 그러잖아. 지구상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다 죽인다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식물이 도태됩니다. 왜냐? 식물은 그 생명체가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을 식물에 먹이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작은 미생물들을 다 죽여버리면 식물이 죽고 식물이 다 죽어버리면 그 식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이 죽으면 우리가 공생관계에 있지 그걸 피하고 죽이는 방법으로는 영원히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예전에 사스 때도 지금 같은 데가 똑같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 사스 때도 그때 내가 고맙다는 감사 인사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그러니까 이참에 지금 해보지도 않고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는 의사들이 실제 국민을 위한 의술이라고 하면 이참에 한번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내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이때는 그냥 응급처치하면 됩니다. 내가 강의해놓은 거 보면은 응급처치할 적에는 보통 정상적인 사혈은 일주일에 한 번을 사혈하지만 응급할 적에는 아주 응급하면 하루 쉬었다 한 번 뺄 수 있고 이틀 쉬었다 한 번 빼도 3일 쉬었다 5일 쉬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같은 위급 상황에서는 우리가 한 번 사혈할 때 약 200g에서 300g 정도에서 하루 걸러 약 5회 내지 6회까지는 철분 보충만 잘 해줘도 그게 큰 부작용 안 납니다. 이제 빈혈만 없다고 하면요. 사혈하기 전에 빈혈만 없다고 하면. 근데 빈혈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걸 공부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깊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콧물이 줄줄 흘리고 코가 근질근질할 때 한번 47번 빼보고 요즘 귀에 잘 됐잖아요. 어차피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얼굴에 사흘자국 뻥뻥 있으면은 어때요? 밖에 외출하기 어려운데 어차피 외출 안 하니까 이참에 47번도 한번 빼보고 4번, 18번 이렇게 노출 부위 한번 빼보고 시력이 약한 사람들 20번도 빼보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얼굴도 이렇게 사혈하라고 하면서 그냥 재미삼아서 얘기해 줬잖아요. 얼굴 빼면 과연 알레르기, 비염, 콧물만 이게 없어질까? 나는 20년 됐는데 30년, 심지어 4, 50년 된 사람도 사혈해주면은 효과 나타납니다. 근데 이참에 외출하기 어렵고 가정에서 서로 피하는 차쯤에 얼굴 한번 사혈해 보세요. 이거 사혈해주면 비염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시력도 좋아지고 콧물도 덜 나오고 또 어때요? 얼굴에 주름은 어떨까요? 피부도 좋아집니다. 또 4번, 18번 비리 빼주면 특히 노래하는 사람들, 특히 뭐 성대 견절 가지고 노래 못한다 이런 사람들 아니면 편도선 염증 때문에 말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 사혈하면 여러분들 약 먹는 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19 이런 질병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도 약이 없고 약을 써도 왜 쉽게 치료가 안 되는지 내가 설명해 볼까요?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그 환부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곳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피가 잘 도는 곳, 혈액 속에 산소가 풍부하니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이 잘 되는 곳은 피가 잘 도는 곳이고, 여기서는 거의 질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피가 썩기 전에는요.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곳이라야만이 어떤 질병이 거기서부터 싹이 터서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먹는 약이든 주사약으로 놔서 피 속에 들어오던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그 환부에, 그 약 성분이 환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냐 따져본다고 하면, 왜 약 가지고 약보다 이 사혈요법의 치료 효능이 빠른지 해답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내 몸의 항체가 외부에서 들어온 코로나균이든 뭔균이든 잡아먹게 할 수 있는 그 환경,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부작용도 없고 모든 게 쉽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냐, 사회할 때 꼭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소독 철저히 한다는 거는 서로가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앞부분은 본인이 얼마든지 합니다. 자기 혼자 거울 바라보고 47번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4번, 18번도 좀 피는 여기저기 묻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32번 더 쉽고 5번도 더 쉽고요. 뒤쪽만 못하죠. 요즘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의 웬만한 가정에서는 아마 부항기 없는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두려움은 미리 사혈해서 걸리지 않으면 되고, 이게 처음에 감염이 바로 됐을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을 적에는 사혈 한두 번 가지고도 어혈만 나오면 그 즉시 해결 날 수가 있고, 어혈이 안 나오면 이렇게 응급할 때는 하루 쉬었다 또 빼고 하루 쉬었다 또 빼는데, 그 빼는 거를 한 번 뺄 때 약 300g 정도를 기준해서 5회를 넘기지는 말아라. 근데 이제 가능하면 철분 보충을 꼭 해주는 게 좋다, 이 얘기거든요. 그 이제 요거는 보수교육이니까 좀 쉬었다 해야지. 네, 그냥 그대로 쉬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못 죽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너무 길게 하면 집중 안 된다고 해서요.